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박문수 나리께서 낡은 집 신짝을 끌고 팔도를 누비던 시절로 한번 떠나봅시다. 때는 녹음이 우거진 한여름 충청도 어느 깊은 골짜기였어요. 박문수 나리가 암행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허헉 허헉 하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세상에나 길 옆에 발이 푹푹 빠지는 시꺼먼 늪지대에서 한 젊은이가 진흙범벅이 된 채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보통 무덤은 볕잘 들고 물기 없는 산자락에 쓰는 법인데 물이 흥건한 늪에 묘를 쓰다니요.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죠. 박문수 나리는 삿갓을 고쳤으며 슬쩍 다가갔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제정신인가? 이런 물구덩이에 묘를 쓰면 고인의 시신이 어찌 되겠나? 당장 멈추게. 박문수의 호통에 청년이 고개를 들었는데 아이고 얼굴이 눈물과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청년이 대답하길 어르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마을 지주놈이 산이란 산은 다 자기 땅이라며 돈 없는 사람은 부모님 묻을 자리 한 뼘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산에 묘를 썼다간 당장 파헤쳐질 판이니 차라리 아무도 눈독 들이지 않는 이 버려진 늪에라도 아버지를 모시려는 겁니다. 이 청년 가난 때문에 아버지를 물속에 모셔야 하는 죄책감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 박문수 나리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박문수 나리는 잠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청년의 손을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자네가 천하의 명당을 찾았구먼. 사람들은 몰라도 내 눈엔 보이네. 여기가 바로 연꽃이 물 위에 떠있는 형국, 이름하여 연화부수영 명당일세. 여기 묘를 쓰면 자손대대로 큰 복을 받을 거야. 청년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박문수는 한술 더 떠서 주변 나뭇가지를 꺾어 묘 옆에 꽂으며 큰 소리로 떠벌렸습니다.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봉분을 아주 높게 쌓고 누가 물어보거든 한양의 박도사가 점지해준 천하 명당이라 하게나.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마을 지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욕심쟁이 지주는 명당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혀 당장 늪으로 달려왔죠.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묘를 쓰는 거냐? 이 늪도 내 땅이니 당장 꺼져라. 지주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청년을 위협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박문수가 껄껄 웃으며 나섰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이 자리는 효심이 지극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명당인데 당신 같은 욕심쟁이가 탐을 내다간 큰 화를 당할 것이오. 지주는 코웃음을 치며 박문수를 밀쳐냈습니다. 화, 나라법보다 내 주먹이 가깝다. 여봐라, 이 거지를 당장 끌어내고 저 묘를 파헤쳐라. 지주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그 찰나 박문수 나리가 떼짜고 흐르는 도포 속에서 무언가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억울한 백성은 고개를 들고 죄지은 자는 무릎을 꿇어라. 햇빛을 받은 마패가 눈이 부시게 번쩍였습니다. 지주와 하인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문수 나리는 호령했습니다. 백성의 효심을 이용해 땅을 가로채고 죽은 이의 안식처까지 파헤치려 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박문수는 지주의 재산을 몰수해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청년에게는 아버지의 장례를 품격 있게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신기한 건 그 다음입니다. 박문수가 다녀간 뒤로 물이 흥건하던 그 늪지대에 신기하게도 물이 마르고 주변에 기와 유초가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연꽃 명당이 된 거지요. 결국 땅을 명당으로 만드는 건 직관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사람의 지극한 효심과 그 눈물을 닦아준 정의로운 마음이었다는 사실. 오늘도 박문수 나리의 통쾌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 주변의 진짜 명당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사랑받는 공직자, 암행어사 박문수. 그가 전국 팔도를 누빈 이유는 화려한 조정의 정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눈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헐렁한 집신에 다 떨어진 도포를 걸친 거지 선비의 모습으로 백성들 사이에 섞여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의 한 평화로운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완벽해 보였던 어느 효자의 집 대문 앞에서 말이죠. 박문수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저기 저 기와집 아들 말인가? 아이고 말도 마세. 눈먼 노모를 위해서라면 자기 살점이라도 베어낼 놈이야. 나라에서 효자상을 내려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네. 박문수는 궁금해졌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너무 완벽한 소문은 때로 거짓을 가리기 위한 포장지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그 집 대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마당에서는 아들이 눈먼 어머니를 업고 정성스레 산책을 시키며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은 연신 감탄하며 손가락을 치켜세웠죠. 박문수는 넉살 좋게 마당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허허, 지나가는 뜨내기 선비인데 이 집 효심이 하도 지극하다기에 구경 좀 하러 왔소. 나도 노모를 모시는 처지라 그 비법을 좀 배우고 싶구려.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더욱 정성스럽게 어머니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자 아들의 손길은 더욱 세심해졌죠. 하지만 박문수의 날카로운 눈은 아들의 손이 아니라 어머니의 발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갑자기 아들의 손을 멈추게 하고는 노모의 발을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오. 하지만 박문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모의 발바닥에 박인 딱딱한 굳은 살을 지그시 눌러보았습니다. 는 노모의 방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 뒤를 쓱 훑더니 다 달아빠진 집신 한 켤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집신에는 흙먼지가 가득했고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 나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말대로라면 어머니는 눈이 멀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시고 당신이 늘 업어드린다 했는데 어찌 어머니의 발바닥에는 심리기를 걸어다닌 장사꾼처럼 굳은 살이 단단히 박여있는 것이오. 마당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흐릅니다. 아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고생해서 그런 거지. 박문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의 호통이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놈아! 이 집신을 보아라. 내 놈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머니를 업고 다니는 척하며 효자 흉내를 냈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는 눈먼 어머니에게 보찜을 지워 장터까지 걷게 하고 꾸준 일을 시켰구나. 저 굳은 살은 내 놈의 가짜 효도가 어머니의 몸에 새긴 흉터다. 사실 이 아들은 나라에서 주는 효자 포상금을 타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철저히 속여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관가에 끌려갈까 두려워 눈물을 흘리며 밤마다 남몰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박문수가 품속에서 마패를 번쩍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포졸들이 들이닥쳐 가짜 효자를 포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동안 속으로만 알았던 노모는 박문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박문수는 노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억지로 걷지 마십시오. 자식의 욕심을 위해 어머니의 육신을 갉아먹는 것은 효가 아니라 죄악입니다. 박문수는 관가에 명하여 노모가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게 했고 가짜 효자에게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평소처럼 삐딱하게 갓을 고쳐 쓰고 다음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날도 박문수 나리는 번듯한 관복 대신 다 터진 집신의 떼자국 꼬재재한 배잔방이를 걸치고 낡은 삿갓을 쓴 챈 민정을 살피러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을 걷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주 처량하고도 끊어질 듯한 곡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박문수 나리는 직감적으로 예사로운 곡소리가 아님을 느꼈죠. 곡소리를 따라가 보니 바람만 불어도 훅 넘어갈 것 같은 초가집 마당의 한 젊은 청년이 거적대기를 덮은 시신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박문수 나리는 혀를 차며 청년에게 슬쩍 다가갔습니다. 여보게 무슨 사연이길래 그리 서럽게 우는가? 장례는 어찌 치르려고? 청년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는데 집엔 숟가락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은커녕 고인이 입으실 수에 한 벌 구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거적대기에 싸서 산에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이 불효를 어찌합니까? 청년은 가난 때문에
아버지께 마지막 도리조차 못해드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다시 통곡했습니다. 박문수 나리는 그 청년의 거친 손과 진심 어린 눈물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박문수 나리가 안타까워하던 찰나 마당으로 건장한 하인들을 거느린 비단 옷 입은 중년 남자가 거만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마을의 지주이자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 부자였습니다. 최 부자는 시신을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 아비 장례를 치르고 싶나?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지. 하지만 조건이 있네. 청년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최 부자를 바라보자 최 부자는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악마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내 아버지를 우리 집안 노비로 등록하게나. 내 아버지는 죽어서도 우리 집 귀신이 되어 대대로 노역을 해야 할 것이야. 그러면 장례 비용 전액과 내가 살 길까지 마련해주지. 청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식 도리의 아버지를 죽어서도 노비로 팔아넘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최 부자는 계약서를 내밀며 청년을 압박했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청년을 위협했고 청년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붓을 들었습니다. 박문수 나리는 이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청년이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박문수 나리가 최 부자에게 다가가 껄껄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허허, 최 부자님. 참으로 기발한 명당을 구하셨구려. 죽은 이를 노비로 삼다니 이 얼마나 지극한 정성이오. 최 부자는 낡은 선비의 비아냥거림에 화가 나서 어떤 놈이 망발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문수 나리는 최 부자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자 저승의 법보다 왕법이 먼저임을 알라. 최 부자가 하인들에게 박문수를 끌어내라고 소리치려는 순간 박문수 나리가 삿갓을 벗어 던지고 품속에서 암행어사 마패를 꺼내 치켜들었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산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억울한 자는 고개를 들고 죄 지은 자는 무릎을 꿇어라. 마패에 새겨진 여러 마리의 말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최 부자와 그의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청년은 이 기적 같은 장면을 보고 감격하여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박문수 나리는 최 부자를 응징하고 불법으로 빼앗은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는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는 비용과 살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최 부자의 집안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 나리는 청년의 효심을 칭찬하며 자네의 효심은 하늘이 아는 법이니 이제 그만 울고 당당히 살게나 라며 위로했습니다. 청년은 성실히 살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권선징악의 통쾌함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박문수 나리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최고의 미담으로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